범인은 제 아들 진우예요. 사경을 헤매던 한 여인의 이 한마디에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참혹하게 짓밟은 범인으로 배아파 낳은 자식을 지목한 엄마 영자 씨.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뒤 열린 재판장,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서울 변두리의 평범한 2층 양옥집. 공무원 아버지와 인자한 어머니 아래 화목해 보이던 이 가정은 단 하룻밤 만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치명상을 입었어야 할 아버지가 평소와 다름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거울을 보며 정성스럽게 면도를 마쳤고 주방으로 내려가 커피를 내렸으며 대문 밖으로 나가 신문까지 챙겨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은 기괴한 착시였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이미 머리에 무려 16차례나 도끼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두개골이 파손되어 뇌가 제 기능을 멈췄지만 수십 년의 습관이 자동 조정 장치처럼 작동해 기계적인 몸놀림을 이어갔던 겁니다.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현관 의자에 앉아 숨을 거둔 아버지. 그리고 옆방에서는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뭉개진 어머니 영자 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건 범인이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찰나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그녀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믿기 힘든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산처럼 쌓여간데도 엄마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한쪽 눈을 잃고 얼굴뼈가 함몰된 상태로 자신을 공격한 아들을 감싸기 시작한 겁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막내 아들 진우는 주변에 자신을 재벌가 자제로 속이며 사치에 빠져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아버지 인감을 도용해 거액의 사채를 쓰고 대학에서 쫓겨난 초라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에게 기회를 주려 했지만 아들은 그 걱정을 사리로 되받아쳤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아들의 알리바이는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현장으로 향하던 그의 승용차, 그리고 남겨진 침이라고도 어설픈 흔적들. 하지만 엄마 영자 씨는 기괴한 선택을 내립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팔아 아들의 합의금을 만들고 전 재산을 쏟아 살인자 아들을 감옥에서 꺼내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괴물과 한 지붕 아래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이 엄마는 자신을 죽이려 한 아들을 다시 집으로 들여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눈먼 모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거대한 퍼즐 조각이 남아있는 걸까요? 이 집은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이 집을 완벽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제 범인이 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집안에 숨겨진 소름 돋는 흔적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지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단서들을 흩뿌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서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한 곳, 이 집의 구조와 비밀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형사들의 눈에 띈 것은 현관문에 꽂힌 비상용 열쇠였습니다. 보통의 강도라면 문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범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문 옆 화분 및 흙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열쇠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위치, 그곳에서 꺼낸 열쇠로 부모의 침실까지 무혈입성한 겁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범행 직후입니다. 도망치기 바빴을 범인은 그 열쇠를 다시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현관문에 그대로 꽂아둔 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이 집의 주인임을 과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집안을 지키던 보안 시스템 또한 범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당시로선 꽤 고가의 사설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날 밤 사이렌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외부인이 강제로 뜯어낸 흔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정확한 비밀번호를 눌러 시스템을 해제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나중에 발견된 부서진 경보 장치는 이미 상황이 끝난 뒤에 만들어진 조잡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즉 가족 내부로 수사망이 좁혀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을 가장 전율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당을 지키던 진돗개의 침묵입니다. 평소 낯선 사람만 보면 동네가 떠나가라 지저대던 그 개가 그날 밤엔 마치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범인이 안방으로 들어가 도끼를 휘두르고 온 집안을 피칠갑으로 만드는 동안에도 개는 짖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개의 위치는 지하실이었습니다. 누군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지하실로 유도해 가두어버린 것이죠. 주인이 아니라면 절대로 따르지 않았을 사나운 개가 살인자의 손길에는 순순히 꼬리를 흔들며 길을 비켜주었던 겁니다. 범인은 치밀한 척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칼로 찢어 외부 침입처럼 꾸며놓았지만 정작 그 창문은 보안 볼트 때문에 성인이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좁게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밖에서 방충망만 찢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부 구조를 속속들이 알면서도 정작 범행의 순간에는 자신의 연극이 얼마나 허술한지 깨닫지 못한 채 서두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형사들이 아들 진우를 용의자로 체포했을 때 그는 기숙사에서 자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타고 다녔던 빨간 승용차는 이미 모든 진실을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전날 밤 대학 기숙사를 빠져나와 어둠을 가르며 서울로 향하던 승용차. 고속도로 카메라에는 그의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박혔고 주유소 직원은 심야에 기름을 넣던 그의 창백하고 불안한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름 돋는 것은 아들의 방에서 발견된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네 거짓말을 더는 참을 수 없다. 내일 당장 집으로 내려와라.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가짜 금수저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부모를 제거함으로써 그 진실을 영원히 묻으려 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믿고 기회를 주려 했지만 아들은 그 믿음을 도끼날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아들이 범인이라는 물증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끼에서 발견된 미세한 섬유, 조직, 그리고 아들의 운동화 틈새에 박혀있던 안방 카페트까지 모든 과학적 증거가 아들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비극의 생존자인 엄마 영자 씨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형사에게 직접 아들을 지목했던 그녀는 돌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든 진술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물이 되어버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린 걸까요? 이제 우리는 아들의 화려한 이중생활이 어떻게 이 비극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엄마가 왜 그 잔인한 진실을 자신의 살점처럼 떼어내려 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들은 부모를 공격하기 전 치밀하게 보험금 액수를 계산해 두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보다 손에 쥐게 될 돈의 가치를 먼저 따졌던 괴물. 그런 괴물을 다시 품에 안은 엄마의 선택은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공포였을까요? 범인은 잡혔지만 진실은 여전히 엄마의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국 죽은 남편보다 살아있는 괴물을 선택하는 기괴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아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의 실체를 이제 확인해 보실 차례입니다. 아들의 일상은 화려한 연극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부유한 재벌가의 자제이자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대학생으로 통했습니다. 매일같이 몰고 다니던 빨간 승용차는 그의 권력을 상징했고 지갑 속 수북한 현금은 주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강남의 고급 유흥가를 제집 드나들듯 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거대 기업의 고위 간부라며 거들먹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요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습니다. 그가 휘두른 돈은 아버지가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모은 퇴직금과 노후 자금,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몰래 빌려 사채 시장에서 끌어다 쓴 빚의 파편들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대학에서 학사 경고 누적으로 제명된 상태였지만 매일 아침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는 척 부모를 속였습니다. 집으로 날아오는 성적 통지서는 정교하게 위조했고 등록금이라며 받아낸 수천만 원의 돈은 유흥비와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들의 사치스러운 가면을 유지하는 연료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영원할 것 같던 그의 사기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 근처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자신이 보증을 선 적도 없는 거액의 채무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공직자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아버지에게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방을 뒤져 위조된 성적표와 제명 통지서를 찾아냈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삶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 아버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인연을 끊겠다는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통보는 단순한 절연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이중생활이 끝장나고 평생 비루한 빚쟁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사치스러운 연극을 재개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한 비정한 계산기였습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자신이 받게 될 거액의 사망보험금과 서울 변두리의 2층 양옥집 지분. 큰 아버지가 기회를 주겠다며 내민 손을 잡는 대신 그 손을 잘라내고 부모의 목숨값을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범행 전날 아들은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연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끝나자마자 그는 어둠을 틈타 빨간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완벽한 범죄와 그 이후에 손에 쥐게 될 막대한 부에 대한 망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집안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침입 경로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만 아는 화분 및 열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설정했던 보안 장치의 비밀번호. 그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잠든 부모님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방 안에서 아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휘두른 무기에는 부모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잔혹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는 순간에도 아들은 다음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비명을 지르던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서도 무자비한 난도질이 이어졌습니다.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현장에서 아들은 차분하게 외부 침입을 가장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아들은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으며 점원에게 웃음을 보이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자신의 연기가 완벽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습관과 과학의 정교함을 간과했습니다. 치명상을 입고도 기계적으로 출근 준비를 했던 아버지의 생존 본능, 그리고 아들의 운동화와 승용차 시트에 남겨진 미세한 혈흔들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도 그는 끝까지 억울함을 연기했지만 눈앞에 들이밀어진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록 앞에서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 패륜적인 범죄에 경악했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목숨을 돈과 바꿨다는 사실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을 하는 날 주민들은 아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생존자 영자 씨의 눈빛은 증오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뭉개버리던 그 순간의 공포보다 단 하나, 남은 자식이 살인마로 낙인 찍혀 사라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면이 벗겨진 아들의 진실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효자가 아니었고 성공한 대학생도 아니었으며 그저 부모의 등골을 빼먹다 못해 생명까지 탐낸 포식자였습니다. 지제 사람들은 아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격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추악한 실체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엄마가 그 더러운 가면을 다시 주워 아들의 얼굴에 씌워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엄마로 하여금 남편을 죽인 살인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게 만든 걸까요? 그것은 숭고한 희생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파멸의 시작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엄마의 믿기 힘든 반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엄마 영자 씨의 반격은 침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한쪽 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자신의 배가 아파 낳은 막내 아들 진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그녀가 아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박힌 것은 자신을 난도질하던 아들의 살기 어린 눈빛이 아니라 차가운 수갑을 차고 끌려가던 아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가 한 행동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2층 양옥집을 금매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피가 스며든 거실과 아들이 도끼를 휘둘렀던 그 방을 그녀는 미련 없이 팔아치웠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의 장례비를 마련하거나 치료비를 쓰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호화 변호인단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자신을 불구로 만든 살인마를 위해 그녀는 남편의 유산과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엔 너무나 기괴하고도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영자 씨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증언대에 섰습니다. 검사가 사건 당시 아들을 지목했던 이유를 묻자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어두웠고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출되었던 모든 증거를 그녀는 단 한마디로 부정했습니다. 아들의 범행을 목격했던 유일한 생존자가 아들을 보호하고 나서자 재판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정도를 넘어 가해자의 범죄 자체를 지워주려 애쓰는 광경은 지켜보는 이들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영자 씨의 이상 행보는 면회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마당을 마주한 아들의 눈에는 여전히 반성보다는 원망과 탐욕이 서려 있었지만 영자 씨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 거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그녀는 아들의 죄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 도려내고 그 자리에 조작된 효심을 채워 넣었습니다. 자식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남편의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만든 것입니다. 병인단은 영자 씨의 증언, 번복과 막대한 합의금을 무기로 아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무기징역이 아닌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승리라도 한 듯 영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쓰고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며 십수년의 세월을 오직 살인마의 귀환을 위해 바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자 씨의 머리는 하얗게 샜고 그녀의 몸은 더욱 야위어갔지만 아들을 향한 집착은 오히려 도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던 날 교도소 문 앞에는 영자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척해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한때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의 얼굴을 뭉개버렸던 피 묻은 손이었지만 영자 씨에게는 오직 단 하나 남은 삶의 끈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새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름 끼치는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사진이 걸린 거실 아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비정상적인 일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영자 씨는 아침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비로소 평온함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모를 죽여서라도 얻고 싶었던 돈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잊지 못했습니다. 좁은 아파트와 엄마의 숨 막히는 보살핌을 그는 또 다른 감옥으로 여겼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기분을 살피며 노예처럼 수발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괴물이 혹여나 다시 폭발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그 괴물을 곁에 두는 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이 기괴한 동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웃들은 밤마다 영자 씨의 집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과 아들의 거친 발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에게 맞고 나서도 멍든 얼굴을 가린 채 밖으로 나와 아들이 효심이 깊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모성은 이미 숭고함을 잃고 광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남편을 배신하고 진실을 묻었으며 자신의 남은 삶까지 제물로 바친 결과는 결국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엄마는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결국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지만 괴물은 먹이를 준다고 해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가진 마지막 남은 연금과 재산마저 탐내기 시작했고 영자 씨는 비로소 자신이 품은 것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을 왔고 그녀의 뒤에는 남편의 원망 섞인 영혼만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지독한 인연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의 마지막 선택은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요한 동반 자살에 가까운 결단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칼을 들었을 때 그녀가 지은 기괴한 미소는 마침내 자신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을 다시 사회로 내보낸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 자식이라는 이름의 재앙을 자신의 품 안에서 영원히 소멸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노예처럼 수발을 들었던 수년간의 세월은 사실 아들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감금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이 다시 평범한 사람인 척 연기하며 살아갈 기회를 단 한순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차단했고 오직 자신만이 아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목격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그녀는 저항하는 대신 그 증거들을 조용히 수습했습니다. 가석방 조건을 어기고 있다는 기록들, 다시 도박에 손을 대며 자신을 위협하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녀의 모성은 구원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서서히 질식해가는 길을 택한 복수였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다시 경찰에 끌려가던 날, 영자 씨는 처음으로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의 흉터는 여전히 붉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비석을 어루만지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저 아이는 이제 죽을 때까지 빛을 보지 못할 거예요. 영자 씨는 아들을 용서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법이 그를 충분히 심판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남은 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서라도 그를 가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남편을 배신하고 살인자를 품었다는 세상의 비난을 온몸으로 견디며 그녀가 지켜온 단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현재 아들은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석방의 여지가 없는 엄중한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영자 씨는 홀로 남겨진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을 닦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선택을 위대한 모성이라 칭송하고 누군가는 추악한 공범이라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평가는 이제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합니다. 영자 씨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쪽 눈으로만 보이는 파편화된 세상과 매일 밤 꿈속에서 마주하는 남편의 고요한 뒷모습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눈이 멀어 부모를 해친 페류나의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괴물을 마주한 인간이 어디까지 처절하게 붕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어떤 기괴한 정의를 실현하는지를 보여주는 본성입니다. 아들은 부모의 생명을 보험금 액수로 치환했지만 엄마는 자신의 생을 담보로 그 괴물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했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모성이라는 가면을 쓴 가장 지독한 형벌이라 불러야 할까요? 지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그날 밤의 영자 씨였다면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자신을 파괴한 자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영영남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내 피부치라는 이유로 그 피비린내 나는 인연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무조건적이고 숭고하다고 믿어왔던 모성애.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영자 씨의 모성은 피로 물든 처절한 지착이었으며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이 빚어낸 잔인한 속죄였습니다. 진실을 덮어 아들을 살린 듯 보였지만 실상은 그 아들을 평생 자신의 증오 아래에 가두어버린 엄마. 그녀가 매일 차려냈던 정성스러운 식탁은 어쩌면 아들을 향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선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남편보다 살아있는 괴물을 선택했던 엄마의 진짜 속사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